1446년 조선의 국모 소헌왕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왕실의 여인들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꿨는지 이 채널에서 함께 추적합니다. 성군 세종의 아내가 52세에 세상을 떠난 것과 손자 단종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두 사건 사이에는 소름 끼치는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세종이 후궁 9명을 거느리는 동안 소헌왕후는 무엇을 감내했고 그녀의 부재가 왕실에 어떤 구멍을 남겼는지, 기록에 따르면 그 구멍은 결국 피로 채워졌습니다. 소헌왕후 심씨, 그녀의 아버지는 시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몬은 조선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영의정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1395년에 태어난 소헌왕후는 12세에 충녕대군과 혼인합니다.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은 행복했습니다. 남편 충녕대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형 양녕대군이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학문을 거부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유부녀를 납치해 임신까지 시켰고 아버지 태종에게 전하도 첩을 두면서 왜 저는 안 됩니까? 라는 도발적인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세자에서 폐위되었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고 아버지 시몬은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남편,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아버지. 12세에 시작된 결혼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석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에게 시몬은 눈엣가시였습니다. 왕의 장인이 영의정까지 겸하면 외척의 권력이 너무 커집니다. 태종은 평생을 권력투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을 죽이고 공신을 숙청하고 형제를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태종의 눈에 사위의 장인이 영의정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의 사은사로 떠난 사이 태종이 움직입니다. 영모 혐의를 씌워 의주에서 체포시킨 뒤 수원으로 압송하여 사약을 내렸습니다. 1419년 1월 영의정이 된 지 약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가족은 전원 노비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의 친정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노비가 되고 형제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아내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시몬이 처형되던 날, 세종은 연회에 참석해 춤을 춥니다. 장인이 죽는 날에 춤을 춘 겁니다. 아버지 태종의 뜻에 순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종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갓 즉위한 22세의 왕이 아버지 태종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넘겨주고도 군사권은 손에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종이 아무리 장인을 살리고 싶었어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정이 소헌왕후의 고통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궁 안에서 소헌왕후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입니다.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왕비의 아버지가 역적입니다. 궁녀들의 시선, 신하들의 속삭임, 후궁들의 눈빛, 매일이 전장이었을 겁니다. 역적의 딸, 이 낙인은 소헌왕후의 관 위에도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비이면서 역적의 딸, 이 모순된 이름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친정가족의 노비 신분을 해제받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1426년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가족들이 겨우 천민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소헌왕후가 이 7년 동안 무슨 심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실록은 왕의 기록이지 왕비의 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멍해를 지고도 왕비의 자리를 지켜낸 여인. 하지만 소헌왕후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지켜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남편의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태종의 3년상이 끝난 1422년 이후 세종의 여성 편력이 본격화됩니다. 후궁의 수만 9명이었습니다. 영빈 강씨,
신빈 김씨, 해빈 양씨, 귀인 최씨, 귀인 박씨, 소용 정씨, 수건 이씨, 상침 송씨, 사기 차씨.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궁으로 정식 책봉되지 않은 상궁과 궁녀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궁궐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궁까지 잠자리 대상으로 삼아 궁궐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글을 만든 성군 세종. 그 뒤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이 가장 청해한 여인은 신빈 김씨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신빈 김씨는 내자시라는 관청의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내자시란 궁궐에 필요한 술과 음식 재료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소녀. 13세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평생을 궁녀로 살다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운명이 바뀝니다. 원경왕후, 즉 세종의 어머니에게 발탁되어 소헌왕후의 궁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근신하여 소헌왕후의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헌왕후가 아끼던 궁인이 남편의 후궁이 된 겁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1명, 2명이 아닙니다. 1427년부터 1439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 수가 6명이었습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담양군. 후궁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자녀 수였습니다. 소의에서 종일품 귀인을 거쳐 1439년 마침내 정일품 신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노비에서 정일품.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선택이 훗날 계유정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 소헌왕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통이라면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최소한 불쾌해할 법했습니다. 그런데 실록이 전하는 소헌왕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후궁이 낳은 자식까지 내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신빈 김씨의 아이도 다른 후궁의 아이도 차별 없이 품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비빈의 예로 접대하고 아래로 궁인에 미치기까지 아끼고 어루만지고 사랑하여. 후궁들조차 소헌왕후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아내의 이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을 위해 특정 구민을 콕 집어서 벌을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후궁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한글을 만들고 백성의 아픔에 눈물을 흘린 임금이 후궁 문제에서만큼은 편파적이었습니다. 과인이 누구를 후궁으로 삼든 그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왕의 이 한마디 앞에 아내의 고통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소헌왕후는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 그리고 정소공주와 정의공주. 후궁들은 합쳐서 10남 2녀를 낳았습니다. 총 18남 4녀. 이 숫자 뒤에 소헌왕후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이 8남 2녀를 낳으면서 궁궐의 모든 살림을 맡았고 후궁들의 자식까지 돌봤습니다. 왕비이자 어머니이자 왕실의 관리자. 이 3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아내로서의 슬픔은 온전히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세종은 소헌왕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후궁을 9명이나 두면서도 아내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종은 왕후가 들어오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중궁의 말한 바를 항상 옳게 여긴다는 세종의 말도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존중은 했지만 아내에게 충실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군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헌왕후가 참아야 했던 것은 남편의 여성 편령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침실에서 시작된 균열은 다음 세대로 번져갑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문제가 터집니다. 세자빈이 3번 연속으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종의 맏아들 문종은
왕실의 미래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세자. 그런데 이 세자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자빈이 3번이나 바뀐 겁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문종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휘빈 김씨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문종의 신발에 주술도구를 숨겼습니다. 발각되었고 1429년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폐출입니다. 소혼 왕으로서는 아들의 첫 결혼이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이 며느리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궁녀와의 동성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소원 왕후가 정성껏 보낸 선물을 받자마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문종이 다른 궁녀를 가까이 하면 극심한 질투를 부렸습니다. 소혼 왕후는 이 며느리를 무려 7년 동안 참고 타일렀습니다. 7년입니다. 25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왕비의 권위로 한마디면 쫓아낼 수 있었지만 소혼 왕후는 끝까지 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세자빈을 바꾸는 것은 왕실의 불안정을 의미했으니까요. 이미 한 번 실패한 세자의 결혼을 또 실패시킬 수는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7년을 타일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1436년 순빈 봉씨도 궁에서 쫓겨납니다. 문종의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한 겁니다. 소혼 왕후의 며느리 관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아내 남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록은 이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세가 넘어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혀가 짧고 미친 듯한 모습이 있었다. 결국 이혼 후 재혼시켰습니다. 왕실의 며느리를 관리하는 일, 이것이 전부 소혼 왕후의 몫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현덕 왕후 권씨. 마침내 세자빈이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소혼 왕후도 세종도 왕실 전체가 안도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괜찮겠구나. 1441년 현덕 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실이 기다리던 적통 후계자, 훗날의 단종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납니다. 출산에 후유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마저 잃은 겁니다. 문종은 이후 세자빈을 새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실패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현덕 왕후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균열이 됩니다. 문종이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종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자빈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왕실의 질서를 붙잡고 있던 것은 오직 소혼 왕후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의 몰락을 견뎠고 남편의 여성 편력을 참았고 며느리들의 문제를 수습했으며 후궁의 자식까지 돌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마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444년 소혼 왕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1444년 11월 소혼 왕후의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역적으로 잃은 뒤 유일하게 남은 친정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지 한 달. 1444년 12월 다섯째 아들 권평대군이 천연두에 걸려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소혼 왕후가 한양 대화제 때 임신하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 7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천연두로 떠납니다. 석 달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 둘, 3사람을 연달아 잃었습니다. 잠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6년 2월 15일 한양 중구 장통방 일대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민가 2200호가 불에 탔고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과 세자 문종은 강물을 위해 궁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강물한 군사훈련을 겸한 왕의 사냥입니다. 왕도 세자도 없는 궁궐. 불길은 종묘를 향해 번지고 있었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조선의 정통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소원 왕후는 광평대군을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돈과 식량 창고는 못 구해도 종묘만큼은 지켜라. 임신한 왕비가 화재 현장을 지휘한 겁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홀로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조선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종묘를 지킨 여인, 왕실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여인.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둘을 연달아 잃은 충격은 이 강인한 여인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소원 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 왕후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원 왕후가 1446년에 죽었습니다. 문종의 아내 현덕 왕후는 이미 1441년 단종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문종은 그 후 아내를 새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3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즉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13세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단종의 곁을 지켜줄 왕실의 어른이 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할머니 소원 왕후, 144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어머니 현덕 왕후, 1441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 문종이 재혼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 대신 왕실의 큰어른 여성이 발 뒤에서 정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도 없고 왕 대비도 없고 대비도 없는 왕,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성스러운 대신이라도 왕실 내부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소헌 왕후가 낳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먼저 영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황보인을 제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종의 측근 대신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1453년 소원 왕후가 죽은 지 정확히 7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양위받아 세조가 됩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어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소헌 왕후의 손자가 소헌 왕후의 아들에 의해 죽은 겁니다. 그녀가 평생을 걸어 지키던 왕실의 질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만약 소헌 왕후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왕 대비로서 13세 손자 단종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면. 수양대군은 소헌 왕후의 친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보살피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화재 속에서 종묘를 지켜낸 그 여인이 왕실에 버티고 서 있었다면 아들이 감히 칼을 들 수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대비가 건재한 상태에서 왕위 찬탈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비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방패였습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증명합니다. 계유정난이 터지자 왕실의 모든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의 편에 설 것인가, 단종의 편에 설 것인가. 세종의 후궁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왕의 여자였지만 선택은 정반대였고 결과도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신빈 김씨입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수양대군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소헌 왕후의 소생인 수양대군을 어릴 때부터 돌봐왔고 막내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왕비의 아이를 후궁이 돌본 겁니다. 소헌 왕후가 그만큼 신빈 김씨를 신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신빈 김씨의 6명의 아들은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와 같은 사이였으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원 무사. 신빈 김 씨의 아들 6명은 계유정난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신빈 김 씨 자신도 1464년 59세로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그녀의 장래에 쌀과 콩 70석을 부의로 내렸습니다. 반대편에 혜빈양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단종을 지지했습니다. 조카인 단종의 편에 선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혜빈양 씨는 1455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들 영풍군은 살해당했습니다. 한남군은 유배지에서 병으로 숨졌습니다. 같은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같은 궁궐에서 같은 왕의 아이를 낳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살아남았고 한쪽은 전멸했습니다. 이 잔혹한 갈라짐은 세종의 가정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빈 김 씨가 수양대군을 돌본 것도, 혜빈양 씨의 아들들이 단종편에 선 것도 모두 세종시대에 형성된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소헌 왕후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갈라짐이 일어났을까요? 왕실의 큰어른이 건재했더라면 후궁들이 각자의 편을 골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헌 왕후는 후궁의 자식까지 내 아이처럼 돌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있었다면 세종의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상북도 성주군 선석산에 세종대 왕자 태실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세종의 19번째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당. 1442년 7월에 태어났지만 1446년 이전에 요절하여 봉군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세종의 아들이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명이었을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왕자. 역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빈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과 소헌 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영릉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 근처에 있었지만 1469년 풍수상의 이유로 여주로 옮겨졌습니다. 조선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세종은 살아있을 때 아내의 묘에 미리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아내 곁에 묻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후궁 9명을 두고도 마지막에 선택한 자리는 아내의 곁이었습니다. 실록은 2명이 증언합니다. 왕후가 나아오고 물러갈 때 반드시 일어서셨다. 후궁 9명을 거느린 왕이 왕후가 들어오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 곁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52세의 눈을 감는 순간 그녀가 평생을 걸어 지키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